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뭐 계속 판사로 재직했으면 제대로 된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텐데 10여 년 정도 판사를 한 뒤 1993년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 이전에 합의 무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회장의 이런 발언은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부정하는 경우 표적 11일 소요되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 자부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는 인터뷰의 주장 일부를 크로스체크했을 뿐이며 전문을 넘긴 적이 없다고 반론했고, 피의자로 이해가 상충되는 검찰에게 그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유 이사장은 재반론했습니다. 이에 KBS는 개별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반론하지 않고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국 장관 관련 보도를 담당할 별도의 특별취재팀을 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김경록 씨가 KBS와 한 인터뷰의 주요 내용과 취지가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한 그것과 동일한가 여부입니다. 그 동일성이 확인되면 오래 끌 거 있습니까? 겨우 1시간짜리 인터뷰인데
다들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과하고 논란의 종지부 찍고 개선안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한 달 전 김경록 씨의 KBS 인터뷰 내용이 KBS가 다음날 보도한 내용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면, 부합한다면 그럼 외부 인사 필요 없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소모전이 없도록 하루빨리 일단락 지어야죠. 시간 끌지 말자. 김호두생각이었습니다. TBS의 류밀입니다. 네. 이게 뭐 쟁점이 여러 가지처럼 네. 보여지나 실제로는 저는 본질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뭐 인터뷰를 했다 안 했다, 내보냈다 안 내보냈다, 뭐 검찰에 줬다 안 줬다, 전부를 줬다 일부를 줬다, 크로스체크다. 저는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본질은 인터뷰의 취지 그 자체예요. 왜곡이 됐냐 안 됐냐. 네, 당시 모든 언론이 인터뷰하고 싶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관리했고, 그래서 그 자산이 어떤 동기로 움직였는지 정경심 교수와 가장 먼저 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라서 누구나 인터뷰하고 싶어 했고, 네. 그 자산 관리를 KBS가 무특종이죠. 단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KBS가 다음날 보도한 기사들, 보도와 취지에 부합하는 거면은 저는 그게 일부 발췌든 또는 일부를 검찰에 크로스체크한 것이든 다 부차적인 것이고 뭐 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차원에 불과하잖아요. 네. 동일한 선상에서 주요 목격자 혹은 증인 혹은 피의자 해당되는 사람이 검찰 수사와 일치되는 내용을 말을 했어요. 그럼 뭐 나머지는 전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내보냈다 하더라도 그건 언론이 판단할 일이라고 보는데, 반대로 인터뷰 취지나 주요 내용이 검찰이 그때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내고 있던 입장, 그 프레임과 상반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도, KBS 보도는 저는 매우 큰 문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알릴레오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취지는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다. 네. 또는 뭐 WFM 200만 원 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잘 알지만 그건 단순한 자문료에 불과하다. 이건 그때까지의 검찰발 보도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당시까지의 그 시청자들이 이 사건을 인식하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취지를 무시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을 맥락과 상관없이 정반대로 검찰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써먹었다. 검찰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을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람으로 써먹은 거거든요. 네. 이건 취재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시청자들이 사건을 새롭게 인식할 중대한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닙니까? 이건 큰 사건이죠.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저는 검찰에 크로스체크한 건 또 다른 층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검찰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검찰과 이해가 상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검찰 주장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의 주장도 보도하면서 검찰 수사는 그러나 이렇게 정반대의 방향이다. 보도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근데 이걸 저는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네, 1시간짜리예요. 공개되면은 네, 의사결정관 자리 다들 둘러앉아서 보면 간단하게 판단된 내용인데 네. 그 외부 인사들 모시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보들도 아닌데 다들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평생 그 일로 빨리 결론 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왜냐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물타기가 막 들어가거든요. 정반대 의도를 가진 보도들 마구 나오거든요. 그걸 왜 내버려 둡니까? 당사자들로 판단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KBS가 여기 대해서 이러저러하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뭘 중간에 다른 사람 껴요. 저는 그거는 나쁜 방식이다. 매우. 그럼 구성원이 누구냐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결론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 편향됐다느니 모든 사람은 편향됐죠. 예.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해결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이 얘기는 좀 다 이어가기로 하고 네.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좀 짧게 어제 휴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짧게 끝내죠. 예. 알겠습니다. 한글날이었던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주장에 따르면 5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줄였네요. 정광훈 씨는 1000만 명, 유시스는 1000만 명 이렇게 보도했던데. 예. 1000만 명이면 서울시에 네. 어린아이들이나 또 이동이 불가능한 분들 제외하고는 다 왔다는 거죠. 예. 적당히 해야죠. 예. 보수 진영이 활성화되고 예전에 보수 집회하고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온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보수적에서 고무적인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비롯해서 주요 한국당의 네. 인사들도 같이 참석했고 1000만 명, 500만 명 이런 거 그냥 실어주는 건 숫자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은 더 이상 숫자를 언급하는 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데 네. 보수 언론들은 또 동원된 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동원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회 주최자가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1000만 명을 모은다고 방금 도달했다고 하던가요. 오늘 제가 말씀하신 걸 봤더니 그 정도 과정은 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1000만 명, 500만 명, 500만 명도 넘어가죠. 자, 네. 다음은요. 오는 20일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일왕 즉위식 때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고 또 아베 총리와 단시간 회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본격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겠죠. 네. 예.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총리와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니까 만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자,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분 합의에 열려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 태도는 북한이 지금 실무 협상을 두고 첫 번째 협의 만남을 결렬된 거라고 한국과 비슷한 태도예요. 중국도 선거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당이 하나거든요. 네. 북한도 선거가 없거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생명이 걸린 선거가 곧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뻗대고 있고 이 협상한다는 게 핵심적인 협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곁까지 하겠다는 네, 겁니다. 부분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딜을 원하는데 중국이 뻗댄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TBS의 류밀이었습니다. 라인업은 그리고 플러스 보수 매체 일부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 혼자 대 다자의 구도가 형성됐는데 뭐 여기 등장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아주경제법조 팀장 정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진입니다. 정 기자님 일찍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일찍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 기자님 그리고 빠지고 나서도 계속 할 겁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쟁점이 많아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죠. 근데 요 이전에 변호사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그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KBS의 격돌은 이제 언론의 문제죠. 예. 그리고 이 영장 기각은 언론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든, KBS를 곤혹스럽게 만든 사건이라면 영장 기각은 검찰을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든 사건인 것 같거든요. 일단 왜 기각된 겁니까? 일단 지금 기각된 혐의가 두 가지를 크게 나눴을 텐데, 과거에 그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서 동생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위로 소송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그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소송 걸어놓고 자기가 회사에서 사무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냐는 배임으로 걸었는데, 소위 이게 청문회에서 계속 등장했고, 네, 금동원 관련해서 계속 등장한 예.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 쪽에서는 변호사도 고용하지 않고 그냥 다 인정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 소송이다.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학교 법인에서 이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네, 돈을 채용 받는 비리. 배임 수재라는 건데, 네. 배임 수재라는 얘기는 좀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이고, 별건처럼 보입니다. 주요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배임인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이게 과연 정말 사건화가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95년, 98년도에 대출받았었고, 그때 이제 90년대 말에 학교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네. 이제 와서 이걸 들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들쑤신 목적이라면 35억 가량을 대출금을 받았고, 그 중에 작은 부분은 좀 남아 있었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게 검찰이 봤을 때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 그 돈이 남아 있어서 사모펀드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사모펀드 종잣돈 아니냐 이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이구심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결국 그게 또 조국 장관에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림이었는데, 애초에. 예, 그게 딱 끊겨버리면 그럼 법원이 보기에 다툼 여지가 있는데라고 하는 순간에 그 그림의 큰 구도가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밟아가기가 굉장히 좀 증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년 전에 있었던 채권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검찰이 무슨 수로 그 입증하겠다라고 돈이 하는지 사모펀드에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좀 너무 황당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뭐 영장 기각 사유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잖아요. 이미 뭐 압수수색이 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너무나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남동생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동생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